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7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날쌔다 라는 의미의 용자가 되겠습니다. 날쌔다 라는 의미의 용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선생님이 쓰고 있는 한자가 약간 다를 수 있죠? 예, 그 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용자로 쓰는 건데 이렇게 밭전자처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획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날래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날래다 라는 말은 빠르다라는 말인데요. 실제 여기서 날래다 라는 뜻은 용맹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용맹한 그런 의미의 용자가 되겠습니다. 용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용기는 용감한 정신 또는 용감한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일반 싸움이 아니고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 국어에서 즉 우리나라 한국의 군 제도는 징병 제도죠. 모든 남성은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국방의무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두 부담을 하는 거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국방의무는. 그렇지만 병역의무, 즉 집총의무는 남성한테만 주어집니다. 그 남성들이 강제로 징집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인격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병사들을 일컬어서 통상 용사라고 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병사를 용사라고 이름 붙여 쓰는 부대는 국방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그 예하 사령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용사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치르다가 돌아가신 분은 아니고 다친 분, 어떤 형태로든 다친 분이에요. 그 다친 분이 이제 통상 군인은 육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당하신 분이 현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어쨌든 현역으로 남아 있는 분도 이제 상위 용사에 들어가지만 전역을 하신 뒤에도 상위 용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나름대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훈 차원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고 아주 그 사나운 기운을 얘기합니다. 의용군이라는 것은 원래 의용군의 본 뜻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발적으로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조직된 군대를 의용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의용군은 그런 의미로 현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병이라는 말로 쓰고요. 원래 의용군이라는 말을 의병이라는 말로 쓰고, 의용군이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 의병이라는 말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6.25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붙여서 쓰고 있는 그 6.25 동란이 북한에서 기습을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전국을 이제 그 장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남한 사람들도 북한 영역에 포함돼 있었죠. 그때에 이제 북한 군들이 남한의 청년들을 강제 징집을 해서 의용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작 조국과 싸우게 강제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 이름을 이제 의용군으로 붙였기 때문에 실제 원래 의용군이라는 의미로는 현재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용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상 무용담은 좀 과장되고 재미를 부풀리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얘기하고요. 용단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용퇴죠. 용퇴는 본인의 잘못이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서 그 직무를 물러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더 나은, 즉 사회 또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과감하게 물러나는 것을 용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감당할 힘이 없으면서 용기 있는 척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제 만용은 자칫 잘못 만용을 부리다가는 화를 자초할 수 있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주자가 되겠는데요. 물대다 라는 의미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대다 라는 말은 현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댄다라고 하는 것은 수원지에서 도랑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럴 때에 이제 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논에 물을 주고 이 물이 어느 정도 이제 차면 그 밑에 논으로 이렇게 넘겨주죠. 물꼬를.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그 밑에 논으로 이렇게 물꼬를 넘겨주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려서 물을 주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속적이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대다 라는 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눈길을 지속적으로 주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길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주목하다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선 주시하다를 다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목도 눈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주시하다와 주목하다는 같은 뜻을 갖는데요.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목은. 그런데 반해서 주시하다는 그런 뜻도 물론 일부 있지만 일부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감시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한 일을 하거나 또는 낌새를 보일 경우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의주시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생각이죠. 생각을 공급하다라는 뜻이니까 신경을 써서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문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 또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주문을 물건을 살 사람이 하는 주문은 발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건을 팔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것은 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풀이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각주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볼 때 이렇게 난이 있죠. 글을 쓰는 이런 난이 있는데 이 난 밑에 이걸 각이라고 하는 거죠. 다리란 뜻으로 이 밑에 주해를 다는 것을 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기울여서 물을 붓다 라는 뜻입니다. 기울여서 물을 부으니까 예를 들자면 강바닥이 완만한 강바닥에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소양강 댐 같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경사진 물길을 따라서 물이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가겠죠. 그것처럼 물이 급하게 내려가다, 강물이 급하게 흘러서 홍수가 났을 경우 급하게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확대돼서 일반적인 말로 이제 확대돼서 쓰이는데 무슨 일인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에 약품을 투입을 해서 혈관 또는 근육에 투입하는 행위를 침습적 행위를 주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군자가 되겠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군주 하면 왕제에서 정치적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왕 또는 황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주하고 거꾸로 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따를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군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와의 관계라는 뜻이고요.
대군이라고 하면 왕이나 황제의 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에게서 난 왕자를 대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군을 큰아들, 그러니까 왕의 큰아들을 대군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왕비한테서 난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냥 군, 대자를 빼고 그냥 군 이렇게 쓰면 적자가 아닌 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원군이라고 하면 왕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왜 이게 왕의 아버지냐?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었는데 아들이 왕이 된 경우예요. 그때는 아버지를 추앙해서 왕의 아버지라는 작호를 내리게 되죠. 대표적인 분이 이하응님이라고 보실 수 있죠. 고종의 아버지이죠. 군이라고 하면 폐위된 왕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굳이 현대 한국 사이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는 폐위된 왕과 같은 상황이죠. 만약에 왕조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군자라고 하면 말이나 품행이 바람직하고 지향하는 그 뜻이 숭고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신사 정도보다 좀 더 높은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군 해서 이름을 앞에 붙여서 군 하면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서 많으면 20대, 그렇지 않으면 10대 정도 되는 남자를 가르칠 때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한테 군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칭으로서의 군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깔보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경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남자여야만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군이라고 하면 남의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입헌군주라고 하면 절대왕권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상이나 총리가 그 행정부 수반을 맡지만 명목상으로는 그 국가 또는 국가 연방의 최고 책임자를 왕이 또는 황제가 역임하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영국의 국왕, 일본의 천황, 일본은 황입니다. 천황을 들 수 있죠. 군림하다라고 하면 왕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통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군림하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 말로 안 쓰고 어느 조직을 장악해서 자기 뜻대로 일을 펼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설립자, 초대왕을 얘기하는데 실존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설화 또는 신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